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3자의 입장에서 판사분들의 그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합건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뭐 협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가는 거죠. 민사상이든 형사상으로든. 자, 그랬을 때 판사분들 입장이 어떻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게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너무 이렇게 에, 집합건물 관련된 당사자 사이에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판사분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분들 입장에서 가장 판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의거든요, 정의.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 기준을 법에서 딱 정해놨거든요. 정의에 대한 기준을. 거기에다 적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올바르게 대우하는 도리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가 서로 올바르게 대우하는 도리. 약간 추상적이다면 이게 뭐 정의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의 집합 건물에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 소유자시니까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 특기한 자,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실별로 큰 호실이 있고 작은 호실이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노동자 분들, 근로자분들도 능력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대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되는 겁니다. 법이 이러한 이 정의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배에 대한 이렇게 기준을 만들 때 크게 이렇게 1차적으로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배하는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은 있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집합 건물의 임대차 계약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 뭐 각종 사업을 할 때 계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에 참여한 경제 논리로 계약하는 거, 계약서 같은 경우가 여러분 1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2차적으로 분배 기준 정할 때는 정치권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 기준을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 대비 수익률. 다시 말해서 이게 수익률이라는 부분에서 있죠. 투자도 잘해야 되고 수익도 지금 잘 내야 되지만 그러한 투자와 수익이 전부 다 이렇게 정의에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있죠. 1차적인 분배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계약 과정이라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법률에 여러분들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을 좀 만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시행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정부에 있는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자체도 문의를 또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노동 그 사용자의 보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그 주주의 보수 체계, 뭐 노동자의 임금, 그리고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 체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분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수익에 대한 분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지가 않으면 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곧 정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하면 각자에게 그의 몫을 제대로 주도록 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어떻게 대우할까 하는 부분을 좀 세밀하게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판사가 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바탕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법원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다 이거 누가 하는가요, 여러분들이? 분배 기준 정하고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개개인 사람들끼리 정하는 거잖아요. 뭐 또 사람들이 우리 단체가 뭐 법인이니까 법인들끼리 정하는 거고. 아니면 정치권에서 음,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 지금 법률이 좀 문제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든지 이랬을 때 국회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뭐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또는 도례를 통해서 이게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있죠. 정의에 대한 개입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그 판사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판사도 아니고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후적으로 이 정해진 기준으로 이게 판사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재판인에 대해서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했었는데 이러면서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법원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이건 한번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좀 제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이게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 부분은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이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게 법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관은 있죠. 법원에 있는 법관은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죠. 실천한다는 말은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분배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 라고 한 것을 보고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고쳐 나가도록 하는 이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법을 적용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 관계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주관적 판단을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 생기죠. 사람의 도덕성이나 주관적 판단이 그건 뭐 이렇게 법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주관적 판단은. 그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 저렇게 판단하고 이러면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법적 안정성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런 법을 우리는. 자, 그래서 이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항상 보면 여러분들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는다고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게 소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리학에서는. 구체적 사실을 좀, 여러분들 좀 사실을 적더라도 그 일관성 있게 좀 명료하게 좀 적어지라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가 잘하시는 또 베테랑 변호사는 굉장히 명료하면서 일관성이 있으면서 깔끔하게 적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서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로 협조해서 어쨌든 간에 소송 대리인이니까 여러분은 같이 같은 배를 탔으니까 좀 꼼꼼하게 서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조금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너무 너덜너덜하게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어서도 안 되고요. 깔끔하면서 명료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적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내용 적는 수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적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딱 이렇게 꼼꼼하게 제대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그러면 이게 재판장은 이거 확정을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보고 그래서 적용할 법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 관계 존재 여부를 이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입장에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판사 입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 사실, 이런 부분을 간단 명료하면서 이게 법률 관계 판단하는 사항으로 들어가야지 뭐 도덕성이나 주관적 판단을 막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좀 제가 한번 그 적어본 겁니다. 그 논외인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왜 여기 판사 입장과 관련이 없는데 시간이 약간 좀 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적어봤는 건데 그 집합 건물도 일종의 보면 여러분들 그 회사하고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회사와 우리 집합 건물은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처럼 매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매출 구조. 네? 매출에서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가요? 영업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치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이런 구조가 아니죠. 오직 우리 집합 건물은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비용만 발생하는 거죠. 비용만. 그래서 매출도 없고요. 영업이익도 물론 잡수입 조금 있는 거 한번 그 정도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나중에 모아뒀다가 유지 보조를 시키는데 사용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이게 비용만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을 매수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영업을 해서 여러분들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관리비가 바로 일반 관리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업하는 거 가지고 뭐 따지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업과 관련된 거. 집합 건물과 관련 없이. 그런데도 보면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있잖아요.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주주총회.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법인 같으면은 주주총회를 열죠.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또 선임을 하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결정하잖아요. 노동자 임금 같은 경우도 이사회와 대표이사께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임이죠. 책임 부분에서 자기 이익을 오늘도 수익을 내고 내일도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책임이 또 노동자분들하고 근로자분들하고 하수급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안 주면 큰일 나죠, 이거 요즘. 큰일 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빗대어서 회사 이야기를 잠깐 드렸냐면, 여러분들, 제가 집합 건물은 그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하물며 회사 같은 경우도 있죠. 회사 같은 경우조차도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주 총회에서 이사하고 이사 보수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관리인 관리위원들에 대해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단 집회에서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주주들이 누군가의 그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지는 마십시오. 요거는 상법이고 집합건물은 그게 아니면 집합건물 소유하는 법률이니까 이게 이거 막 여기 집어넣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용은. 근데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매출 구조도 어, 많이 내어가지고 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적자가 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고 파산을 하고 이러지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을 철저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합 건물은 어떻습니까?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같은 경우는 비용도 발생하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임금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 집합 건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충 보면은 큰 대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중소기업체 CEO로 있었던 분들은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대기업 같은 데는 시스템, 대기업이 다 좋다 이런 말은 아닌데 체계가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그 많은 그 심사숙고를 하고 체계화를 잡아 나가려고 하거든요. 글로벌한 이런 경영을 위해서라도 표준 모델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회사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제가 집합 건물에 이렇게 분들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몇분 오는 거 보면 과거에 자기가 어떤 뭐 회사에 있었다, 어떤 건축 뭐 했었다 하면서 그까지는 좋아요. 경륜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너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 비용만 발생은 회사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근로자분들에 대한 임금을 너무 이렇게 높이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집합 건물에 있는 이렇게 소유자 입점주 분들만 낭패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에 대한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있죠. 자기 임금만 높이고 그 임금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봉사하는 건데 그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집합 그 관리단 총회에서 하지도 않고요. 이게 뭘 하는 짓거리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답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거듭 여기서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 건물 관리 보존은 있죠.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용을 줄이면서 21세기 사회니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있죠. 인력 감축은 시키면서 나가야 돼요. 인텔리전트 빌딩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있죠. 여러분들 각 호실별로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은 이거 관리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관리단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월권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냥 단체로 각자 상가 번영회든 아니면 호텔 같으면은 호텔만 따로 여러분들이 있는 경우는 호텔 관리단이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호텔에 계신 분들 단체로 뭐한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뭐 여러분들 각자가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자유가 많이 중요하고
그 왜 자유가 여기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이 구조로 가져가는 데는 어떤 특정한 이렇게 호텔에 특히 그랬는데 이렇게 SPC 한 군데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 구조로 가져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자, 그 이 구조로 가져가는 SPC를 만든 그 여러분들 주주가 될 테고, 근데 전부 다 주주로 참여해야 되는 참여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어쨌든 회사 형태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이사회에 있는 이사와 이렇게 대표이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1세기 사회에 맞는 이렇게 제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막 그냥 무조건 외부에다가 용역을 맡기다시피 이렇게 비용만 들어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그 단체에 그냥 그 전부 다 믿고 맡기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판단을 하면서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학력이나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어요. 항상요. 회사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근데 집 밖 근무를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학력과 학벌이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사회 경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 됨됨이. 음.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 구조를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내시라 이 말인 겁니다. 어떤 한 군데 무조건 그거다가 맡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요약은 뭐냐면 판사분들은 있죠. 정의에 대한 개입하는 여지가 없고 그 법률이 정해진 대로 있죠.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법적 소송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구체적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적어야지 어떤 단체의 도덕성이나 주관적 판단은 좀 배제시키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해결사는 또